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늘 뉴스룸은 세월호가 인양돼 있는 이곳 목포신항에서 진행합니다. 제 뒤편의 세월호는 갈수록 더 검붉게 녹이 슬고 있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은 시간이 지나도 고통이 무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뉴스룸은 아직 현재 진행형인 참사를 다각도로 조명하려 합니다. 또 오늘 총선 참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예상했던 반성이나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서울 상암 스튜디오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오늘까지 10년을 이은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세월호는 녹슬어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10년 전 오늘 이 배는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476명을 태운 6,800톤급 배가 균형을 잃고 기울었고 2시간 반 만에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172명이 구조됐고 304명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시신이라도 찾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했고 7달 동안 295명을 수습했습니다. 아직 9명이 배에 남았습니다. 실종자를 찾고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양을 결정했습니다. 비용과 방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배는 1901일 만에 무태에 올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가 있던 자리와 꺼내 올린 배 안에서 4명을 더 수습했습니다. 결국 실종자 9명 가운데 5명은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침몰 뒤 10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공감했지만 인재와 참사는 반복됐습니다. 과연 그때보다 안전한 사회가 됐느냐는 물음과 함께 녹슨 세월호는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 기억 공간이 있는 옛 팽목항 방파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복현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보죠. 자, 서 기자, 기억 공간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이곳 등대 방파제 기억 공간은 지난 10년간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며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추모글귀가 적힌 타일은 200m가량이나 이어져 있습니다. 입구의 조형물은 강풍에 쓰러진 적도 있지만 시민들은 곧바로 더 튼튼하게 다시 세웠습니다. 네, 그곳에 기억 공간이 만들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방파제는 사고 해역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참사 당시 세월호 가족들은 이곳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내 가족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참사 현장까지는 100km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오늘 유족들이 사고 해역을 찾아 선상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그 길을 정진명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세월호를 집어삼켰던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공교롭게 10년 전 오늘처럼 안개가 짙었습니다. 세월이라고 적힌 녹슨 노란 부표, 저곳이 참사 위치입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 엄마는 다시 울었습니다. 오늘 밤 꿈에 꼭 한 번만 나와줘. 돈도 안 바랄게. 10년 전에도 너희를 사랑했어.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할게. 살아있었다면 28, 함께 못한 일들이 마음속 한이 됐습니다. 아들이랑 술도 한 잔도 못 해봤는데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아빠랑 아들이랑 술 한잔 해야지. 바다 위로 국화 한 송이를 던지고 눈물도 함께 떨굽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꽃 한 송이뿐이라는 게 서러워서 더 울었습니다. 10주기 선상 추모식에는 단원고 희생자 가족 등 48명이 함께했습니다. 희생자 304명 이름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전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족들이 이 바다에 머문 시간은 채 1시간이 안 됐습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이 소식 보는 동안 서 기자가 등대 앞으로 좀 더 이동을 했죠? 그쪽에는 어떤 추모 메시지들이 있습니까? 네, 이 추모 벤치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한자 한자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란 리본은 색이 바라고 또 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샛노란 리본이
다시 메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겠다는 마음만큼은 결코 바라지 않은 겁니다. 또 오늘 등대 앞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새롭게 놓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이곳에 새겨진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민들은 그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는 약속으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10주기인 오늘 그 마음 변치 않겠다며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JTBC 서복현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 안산에서 열린 기억식엔 유가족과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식뿐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국가안전의 날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아라, 김초예. 내 아이 이름이 불린 순간 엄마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참아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날을 목격한 시민들도 함께 아파했습니다. 아이들과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해요. 매달 순간순간 세월호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커나가면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사이렌이 울리고 유가족과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평온을 빌었습니다. 함께 추모 노래를 부르는 이곳엔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위로했습니다. 줄지어 선 묘비엔 노란 리본이 붙었습니다. 순직 교사와 소방공무원들이 묻힌 묘소입니다. 4월 16일은 단원고 2학년 담임이던 김초원 씨 생일입니다. 가장 기쁜 날은 이제 기일이 됐습니다. 초원이 꽃을 좋아했는데 생일인데 케이크는 넣고 꽃만 가지고 왔어. 생일 축하해, 초원아. 배에서 나온 아이들은 교사 김 씨가 아이들을 갑판으로 내보내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초원이 그거 제자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랄게. 사랑해, 우리 초원이. 인천에선 일반인 희생자 44명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제정한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도 전국 추모식 어디서도 윤석열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국무회의에서 두 마디 공개 발언이 전부였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남은 가족들은 그저 함께 기억하길 바랄 뿐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식에 참석하는 대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도 처음으로 내놨는데 이 내용은 상암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뉴스룸 스튜디오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번 선거 참패와 관련해 13분 동안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반성이란 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생중계된 13분 공개 발언에서 총선 참패와 관련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는 장면은 정작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참패를 매서운 평가라고 규정했다는 것도 역시 전언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의 매서운 평가는 야당이 내건 정권 심판론을 더 많은 국민이 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핵심 패인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대사의 독비성 출국 논란이나 대파값 발언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더 고민하겠다는 말로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가름했습니다.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이런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그걸 국민이 충분히 체감하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의 13분 모두 발언에선 이런 구조의 문장이 13번 되풀이됐습니다. 총선 참패와는 무관하게 국정 운영과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분 동안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만들지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발언 도중 그러나, 하지만, 했음에도 같은 표현을 1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지만 일부 국민들에겐 부족했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그분들의 불안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청년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체감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힘썼고 탈원전, 반도체 산업 육성을 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되기엔 미흡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정책의 방향은 옳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다는 걸 드러낸 셈입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민생토론회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번 총선에 드러난 민심에는 여야가 더 소통하라는 뜻도 담겼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력을 언급하면서도 야당이란 단어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5만 원씩 민생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중 협치와 관련된 발언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회와의 협력은 강조했으나 야당과의 협치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거나 대화를 하자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 포퓰리즘은 마약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발표한 걸 비판한 걸로 해석됩니다. 협치 메시지가 없는 데 대해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셨다면 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데서는 당연히 야당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과의 협치, 야당과의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 누구를 만나느냐에 대해선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실 참모를 통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때에 이어서 대통령은 원론적이거나 강경한 입장만 밝히고 참모들이 그 뒤에 보충 해설에 나서는 상황이 되풀이된 겁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마친 지 약 4시간이 지나섭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과 참모회의에서 죄송하다,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대국민 사과와 소통 의지는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국민에게도 전달되지만 장관들을 향한 메시지도 된다며 대국민 사과보단 국정 운영에 대한 당부가 중심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총선 이후 처음 직접 내는 메시지인 만큼 생중계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었는데 대국민 메시지는 비공개 때 하는 걸 택했다는 설명이어서 의문이 남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한 뒤 대통령실 참모가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설명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뒤 참모들이 나서 담화의 키워드는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였다며 추가 해설을 내놓으며 메시지 혼선을 빚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직후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일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뒤 참모진을 통해 후속 설명을 내놓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진위를 직접 듣고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오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변명만 늘어났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문제는 당신이라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내 책임이란 말이 빠졌다.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는 없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5선 의원이 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발언의 형식과 내용 모두 아쉽다고 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전달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내용면에 있어서도 모든 게 부족한 내 책임입니다. 제가 더 변화하고 국민들을 더 섬기겠습니다라는 어떤 감성적인 접근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익명의 수도권 여당 중진 의원은 대통령 발언에 국민이 원하는 얘기는 없었다면서 선거에서 심판받은 것은 정책 방향에 관한 게 아니었는데 알맹이가 없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거대 야당과의 협치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지적받았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협치의 발언이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로 드러난 민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며 비꼬았고 조국 대표도 문제는 당신이다. 아직도 모르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도 변명과 핑계뿐인 불통의 시간 13분이었다며 대통령이야말로 민심 체감 부족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놓고도 비판이 나옵니다. 총선에 참패한 뒤에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일방적인 소통 방식만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권에서도 기자회견 같은 대화가 필요하단 말이 나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는 대동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소통 방식은 총선 전 올해 이루어진 두 차례 담화와 다를 게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새해엔 특정 언론사와 사전에 촬영 녹화한 인터뷰를 내놨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달 초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선 50여 분간 준비해온 원고를 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여당에서도 일방적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편하고 성가 싫더라도 맞닥뜨려서 질문 답변을 하고
답변하기가 곤란한 건 뭐 추후에 답변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직접 해야지. 출근길 문답을 다시 살리거나 정기적인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오늘 자리는 성격상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취임 3년째가 되는 다음 달엔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제가 침몰된 것 같아요. 제가 침몰해요? 잠깐만요. 제가 여경으로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도무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속력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고 있지는 않아요. 엔진을 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바다에 빠져야 어찌나 모르겠네. 아, 나 무서워. 나 살고 싶어. 아, 진짜.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요. 예. 세식적으로 문 열면 해보랍니다. 아마 선상 안에 있는가 봅니다. 제가 보고 때문에 그런데 영상이라 다시 컴퓨터가 보여주겠습니까? 통화됐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영상 가지고 있는 회견이 도착했어요? 해경 지휘부가 구조보다도 보고용 숫자에 더 관심을 뒀다는 기록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다시 목포 신항입니다. 계속해서 참사 책임을 제대로 따져 물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수사로 모두 115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엔 구조를 소홀히 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하거나 유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은 공직자 수십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받은 건 6급 공무원 단 2명뿐이고 대부분 책임을 피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세월호 수사는 2014년과 2017년 그리고 2019년 특별수사단까지 크게 3번 있었습니다. 이번 수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JTBC는 세월호 수사로 재판이 넘겨진 115명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우선 세월호 선장과 선원을 비롯해 인허가 비리 등 사고 원인을 놓고 가장 많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조 실패로 해경과 진도 VTS 직원들 20여 명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수사로는 30여 명, 유가족 사찰과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등 2차 가해로도 여러 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자는 40여 명, 이 중 실형으로 책임을 진 건 6급 공무원 2명뿐입니다. 제대로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거짓말까지 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해경 1, 2, 3정 정장. 승객 청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라는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군안업체 유착 비리로 해경 남호계장이 징역 8개월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해경 지휘부는 줄줄이 무죄였고 당시 목포 해양경찰서장과 삼천 구함 함장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특조위 방해로 재판이 넘겨졌던 조윤선 전 수석도 집행유예입니다. 관제 업무를 맡던 진도 VTS 직원 13명은 벌금에 그쳤습니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유족을 사찰한 기무사 6명은 실형 등이 확정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모두 사면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당시 구조 작업의 총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 책임이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해경 지휘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합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10년 전 오늘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접수되고 현장에 제일 먼저 간 건 해경 123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와 교신은 하지 않았고 되려 이준석 선장 등만 구조해 50여 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선장과 선원들이 탈출해버려서 교신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서 선장과 선원이 끝까지 남아서 저희와 교신을 계속하면서 어떤 그 승객의 그 대피 조치 뭐 이런 걸 했었으면은 이 정도 큰 희생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해경이 도착했을 땐 이미 손쓰기 어려웠다고도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은 더 이상 어떤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4층 데크까지 이렇게 벌써 침수가 되고 해서 구조 세력이 진입을 할 수 없었고. 그러는 사이 생존자 17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해경보다 40여 분 늦게 도착한 어선 등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서도 해경 해체는 받아들였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어떤 뭐 그런 결정이니까 저희가 어떤 거기에 또 따라가는 게 맞다는. 김 전 청장은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었고 또 뭐 저희 직원을 또 지휘하는 그런 입장에서 뭐 이런 참담한 사고가 나서 많은 정말 희생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도의적 책임까지 저희가 무죄를 받았다는 건 아니다. 유족에게도 도의적으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항상 유가족 분들이나 뭐 국민들한테 또 죄송한 마음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이준석 선장. 하루아침에 조직을 잃었던 해경 직원들과 달리 김 전 청장은 2014년 11월 무사히 퇴임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죽어야 죄가 있다는 겁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지만 해경 지휘부한테는 평등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김 전 청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에 지금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도 이들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던 잠수사도 지난 10년은 고통과 싸워야 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정인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황병주 씨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잠수사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참사 이후 잠수복을 벗었습니다. 울릉도로 일하러 하러 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못해서 한 달 동안 일하고 못하고 나온 거예요. 석 달 동안 매일 바다로 뛰어든 대가로 신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틀에 한 번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투석 받을 때 어쩔 때는 그냥 혼자 하고 그래요. 내 마음과 몸을 잃을 망정 내 자신은 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다. 잠수사였던 김상우 씨도 더 이상 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월호 안을 수색하다 격실이 무너져 목과 어깨를 다쳤습니다. 로프를 한 손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양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희생자분들은 안 올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모셔주겠다. 컴컴한 바닷속 기억이 트라우마로 찾아오고 뼈가 썩어가는 골괴사를 알았지만 치료를 받을 땐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병원이 되게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받는 걸 되게 꺼려했어요. 저희가 좀 해달라고 막 부탁하면서 그렇게 병원을 다녔어요. 화물기사였던 윤기록 씨는 술 없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가 기울면서 식당에 있던 온수통이 발을 덮었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 등 치료만 4년을 받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겨우 2년 전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바다와 배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배를 못 탔어요. 배 타면은 그냥 막 식은땀 흘리면서 그냥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 타러 갈 때 미리 한 30분 전에 수면제를 먹고. 정부는 국가 보상을 받으려면 참사 이후 1년 5개월 안에 모든 증상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진단서엔 후유증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적어도 2년은 필요하다고 써 있습니다. 캄캄하면 잠을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아직도. 그래서 이제 불을 켜놓고 또 TV나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잠이 들거든요. 이들이 돌려받고 싶은 건 단 하나. 그날 이전에 누리고 있던 평범한 일상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이렇게 남은 사람들의 상처는 여전하지만 정부의 피해자 의료 지원은 어제로 끝났습니다. 참사 이후 10년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9.11 테러 피해자들을 90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참사 유가족들, 생존자들은 아직도 치료를 망설입니다. 직접 가서 세월호 피해자란 얘기를 하는 거를 가장 어려워하시고 소중한 가족을 잃었는데 내가 치료받는 게 이제 그 자체가 힘들 수도 있고요. 겨우 치료를 받는다 해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끝나버렸습니다. 참사 직후 정부는 의료비를 1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족들 호소로 2017년 기한을 연장했는데 그 끝이 2024년 4월 15일 어제였습니다. 10년 동안 세월호 피해자를 추적한 한 연구에 따르면 유가족 절반은 여전히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반 인구 대비해서는 2배가 넘는 정도로 여전히 높다. 자식을 잃은 어떤 인재로서 잃은 부모님의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국회에선 기한 제한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법을 고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계속 미뤄졌고 결국 폐기되기 직전입니다. 이런 대형 참사는 기한을 정해놓고 치료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치료가 되거나 완치가 되거나 할 수 없는 거고.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피해자에게 2090년까지 의료 지원을 하고 일본도 1995년 고베 대지진 피해자를 지금까지 돕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건 우리 사회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다시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뽑힌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선거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겠다면서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와 국민의미래 소속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두 당은 합당하기로 했고 전당대회 추진을 위한 비대위원회를 새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변화를 향한 의지를 드러낸 결의문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자기 성찰의 기초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하지만 정작 최상병 특검법 관련 입장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다 그것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선거 승리만 하면 그게 다 해독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도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 범위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총선 참패 뒤 일부 중진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당의 입장은 아직까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22대 때도 계속 특검을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22대 국회에 처음으로 원내 진출한 조국혁신당은 당 소속 의원들이 5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골프와 가상화폐 보유, 비즈니스석 타기 등을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이 공식화한 만큼 유권자들이 계속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폐기 중 골프 금지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이나 공항 귀빈실 등 특권 이용 않기.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이 경남 봉화에서 참여한 1박 2일 워크숍에서 결의한 내용 일부입니다. 재산 보유와 관련해서도 주식의 신규 투자와 코인 보유를 금지하고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보좌진의 의정활동 이외에 부당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아 개원 전 이러한 다짐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 전인 4월 2일 조국 대표가 제주도에 방문할 때 비즈니스석을 탔음을 암시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조용우 조국혁신당 대표 비서실장은 그날 비즈니스석을 타고 나서 불편을 느껴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측 관계자는 그날 항공편 자리가 없어 발생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선자들은 이례적으로 소속이 다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슬기로운 의정생활이란 제목의 강의도 들었습니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새로운 미래 당선자를 합쳐도 2석이 모자란 원내 교섭단체 구성 문제는 일정과 방식 등을 조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일본이 올해도 외교청사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이후 크게 돈독해진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14년 만에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격상시켰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2023년은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인 한 해였다. 일본이 외교 청서를 내놓으며 한일 관계 개선을 크게 부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껄끄럽게 여겼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이른바 제3자 변제안입니다.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을 높게 평가해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중요한 이웃 국가에서 한 단계 끌어올린 겁니다. 하지만 파트너로서 존중은 없었습니다. 독도는 역사나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을 향한 저자세 외교는 지난 총선에서도 주요 이슈였습니다. 대일 굴욕 외교를 지속하다 보니 일본은 핵 오염수를 과감하게 우리의 공동 우물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번 선거는 신한일전을 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 의원들은 우길기 금지 조례를 없애자고 나섰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총선 참패로 레임덕에 빠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일본 정부의 파트너 인정 소식이 과연 희소식일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00원을 넘었습니다. 가뜩이나 오르던 차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까지 깊어진 탓입니다. 당장 우리 물가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외환 거래 시작 직후부터 치솟더니 오전 11시 반쯤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2% 넘게 급락하며 어제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건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모두 3차례입니다. 통상 비상경제 상황에서 나타난 원화 가치 급락 현상이 1년 5개월 만에 반복된 겁니다. 급기야 정부는 오후 3시쯤 환율 움직임과 외환 수급에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식 구두 개입에 나섰고 환율은 1,390원대로 소폭 내렸습니다. 당분간 환율 충격은 이어질 전망인데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당장 원화를 받아 달러로 바꿔 쓰는 사람들은 충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물가입니다. 고환율에 고유가까지 겹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값은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강세고 달러도 강세고 그러면 많이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총선 이전까진 눌러왔던 제조사들의 가격 인상이 총선 이후 줄을 잇는 가운데 하반기엔 물가가 안정될 걸로 내다봤던 정부의 물가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다시 목포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유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건 휴대전화에 남긴 기록들을 통해서입니다. 저희는 세월호에서 나온 휴대전화 기록을 복원해 아이들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추억 많이 만들라는 엄마 말에 준민이는 하트로 대답했습니다. 수연이는 누나에게 자기 없는 사이 금붕어 밥을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대화였습니다. 아직 안 갈 줄 모른대요. 이렇게. 이때가 8시 좀 넘었습니다. 날씨가 나빠 늦어진 출발. 12시간 뒤 아이들은 기울어지는 배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에이 뭐 괜찮겠지 하면서 셀카 찍어야지. 상황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타이타닉 된 것 같아.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듣자니 불안합니다. 혼자 계시는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막 그러지 않냐?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거 죽이는 거야.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집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전화 안 터진다고? 안 터져. 아 망했다. 문자가 겨우 오갑니다. 당황하지 말아라. 밖으로 나와라 해도 아이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6번 시도 끝에 겨우 엄마와 닿은 통화. 잠깐 있다 끊겼어요. 선생님이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갈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하지만 도우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만은 제발 수학여행 가지마. 오빠처럼 되기 싫으면 이번 일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지막으로 진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혹시나 하며 이 영상을 남길 때도 아이들은 마지막 인사가 아니길 바랐을 겁니다. JTBC 강거들입니다. 희생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대피시켰던 단원고 교사 고 남윤철 씨가 있습니다. 남 씨의 부모는 아들이 제자들을 두고는 절대 먼저 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35살 선생님은 아이들과 있을 때 많이 웃었습니다. 손 맞잡고 사진 찍으며 부끄러워했고 함께 V자를 그렸습니다. 아이들도 친구 같은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남쌤 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장난쳤다고 고백하고 선생님은 우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남윤철 선생님,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아이들부터 구조했습니다. 아이에게 구명조끼를 건넸고 구조된 학생들은 이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이런 교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안 나온다 우리는. 가기 전부터 우리 알았으니까. 지금까지 지켜본 아들이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파킨슨병 앓는 아버지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빨리 오는 만큼 아들을 갖다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10년 매일 떠난 아들 추억으로 살았습니다. 같이 봤던 공연부터 내가 가기 한 20일 전에 같이 갔다 온 공연이거든요. 얘가 같이 걸었던 길까지 기억은 또렷해집니다. 하루 종일 이제 종로부터 남산 그 공연장까지 걸어가면서 얘기하면서 사진 찍어주면서 아들이 준 선물은 다시 만날 때 가져갈지 모르겠다 말합니다. 평생 못 쓰실 것 같아요. 네,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쓸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장갑도 찾아준 게 뭔가 그런 거 지금 다 그대로 있어요. 그냥 못 쓰고. 아직도 찾아오는 아들의 제자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살아 돌아온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선생님한테 미안해하지 마라. 선생님도 아이들을 보며 웃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참사 뒤 10년이 지났지만 희생자 5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팽목항 신원 확인소의 법의학자들입니다. 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0년 전 가족들은 한때 숫자로 불렸습니다. 123번, 204번. 숫자가 들리면 시신 안치소로 달려갔습니다. 숫자가 불리길 바랬고 또 불리지 않길 바랬습니다. 안치소에서 내 아이를 확인하는 순간 안도했고 슬퍼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이 모습을 오롯이 지켜봤습니다. 그게 의무였습니다. 형체는 알아볼 수 없는 그 얼굴을 맞대고 막 부비면서 그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어느 사건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수색은 210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국과수 요원들과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 기간 내내 24시간 희생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주민등록 지문 채취도 안 된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작업은 어려웠습니다. 또 사실 고등학생들이 육안으로 보기엔 또 비슷합니다. 옷도 비슷하게 입고 또 머리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해서 시신을 헤집어서라도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신아마 찾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바다에 남은 5명을 기다리고 있고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남은 임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또 그 남쪽 바다에서 뼈 한 조각이라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참담한 장면을 지켜본 이들. 지겹다. 이제 그만하자는 세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막 이제 좀 그만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린 누구한테나 다 일어날 수 있고 내 가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가 펴낸 희생자 관리 매뉴얼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당신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기다립니다. JTBC 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 65세 이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하자는 건의안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고령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나이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조부경 기자입니다. 68세 송영호 씨는 14년째 한 대학교 건물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밤새 쌓인 쓰레기를 매일 치우느라 몸은 고되지만 계속 일을 하는 게 소망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건강이 허락하면 저는 더 하고 싶어 일은. 이제는 애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서울시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최저임금을 모두 깎자는 게 아니라 저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은 노인은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노동계는 나이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나이 많다고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먹는 게 죄는 아닐 텐데 어째서 급여조차 깎자고 하는지. 젊은 사람은 선호하지 않는 돌봄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60대 이상입니다. 노인의 삶과 권리를 함부로 짓밟지 마십시오.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노인의 소득과 일자리만 더 열악해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275만여 명 중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으로 지금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금을 낮추면 단지 급속의 일자리가 활성화될 거라는 굉장히 단순한 접근, 이게 진정 노인 일자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JTBC 조보경입니다. 간편하게 도시락이나 반찬을 매달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사 먹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36배가 넘는 대장균이나 임신부에게 위험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요즘 먹거리 물가도 오르고 1인 가구도 늘면서 간단한 도시락을 구독해 먹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뭐 해먹기도 번거롭고 해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먹는 것 같고요. 당연히 뭐 검증됐겠지 하고 그래서 그냥 사 먹고 돌려 먹는 것 같아요. 실제 한 시장 조사업체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3, 4명이 정기 구독 경험이 있고 도시락이나 반찬, 샐러드 등 음식을 구독한다는 비율도 7%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구독형 도시락 제품 54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시험을 진행했더니 일부 제품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인 살모넬라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금치마요 참치덮밥에서는 살모넬라균, 하이라이스 앤 소시지에서는 대장균이 각각 검출됐습니다. 부채살 수비드와 평양 비빔밥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나왔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냉장 보관과 진공 포장에서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으로 설사,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임신부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해당 제품들은 1000개 넘게 팔렸는데 이번 조사로 제조사들은 판매를 중지하고 재고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배송받은 제품은 상하지 않도록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한 음식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간호사를 꿈꾸던 19살 대학생이 자취방에 침입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는데 수사기관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가해자를 풀어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지난 1일 만신창이가 된 19살 이효정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눈 아래는 시퍼렇게 멍들어 부었고 목이 졸린 흔적도 선명합니다. 다리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폭행한 가해자는 동갑인 전 남자친구 김모 씨였습니다. 어머니, 그 효정이 얼굴 왼쪽에 많이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효정 씨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배 위에 올라탄 채 누르고 때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집 비번 뚫고 들어와서 나 자는 것 보고 때렸어. 자신을 피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기를 안 만나고 왜 다른 친구들하고 술을 같이 먹느냐. 심하게 맞은 효정 씨는 거제 한 병원에서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던 지난 10일 새벽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앞이 거의 안 보인다. 사물 구별도 못하고 사람도 잘 안 보이고. 부산과 창원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큰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안 아프게 해준다고. 모두 못 받겠다는 사이 4시간이 흘렀고 효정 씨는 숨졌습니다. 사망 뒤 가해자 김 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풀려났습니다. 1차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 직접 연관성이 없고 사안이 긴급하지 않다며 검찰에서 체포를 불승인한 겁니다. 유족은 장례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입간식 때 봤는데 그 눈 그대로예요. 한쪽 눈이 다 안 감겼어요. 내가 이쪽 눈을 감겨주려고 아무리 해도 안 감겨요. 폭행의 흔적이 선명한 딸의 시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심을 둘러싼 심판들의 은폐 사건. 오늘도 프로야구에선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구단 NC는 KBO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감독들은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판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야구 팬들의 분노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들으세요. 아셨죠? 이거는 우리가 빠지는 분명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중계방송을 타고 실시간으로 들통난 심판들의 모의. 막상 현장에 있던 팬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오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중단된 시간만 10분. 휴대전화에 귀를 대고 중계방송에 의존할 뿐이었습니다. 야구장 전체에 그냥 퍼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심판이 잘못 듣거나 만약에 그걸 어떤 음성이 나오는지 팬들은 모르니까. 사실 전 세계 최초로 1군 무대에 도입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로 불리는 이른바 로봇 심판은 잘 정착되는 듯 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일관된다는 믿음 때문에 심판과 선수 사이 소모적인 논쟁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심을 심판들이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며 신뢰는 흔들렸습니다. 로봇 심판을 가동해도 볼 판정의 최종 주체는 심판이고 이번 사례처럼 그 과정에서 그릇된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O가 해당 심판 3명을 상벌위원회를 건너뛰고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강한 징계를 예고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짜 정말 이전에도 편파 판정을 해왔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감독들은 오늘 로봇 심판의 볼 판정이 더그아웃의 태블릿 PC에 늦게 전달되는 문제는 다들 알고 있었던 일이었다며 KBO의 늑장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오늘 낮부터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났지만 불청객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고요. 특히 오후에 들어서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매우 탁해졌습니다. 이번 황사는 모레까지 길게 머물겠는데요. 내일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호남을 제외하고는 오전 사이 매우 나쁨까지 지속했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가시거리가 200m 정도로 짧겠습니다. 내일 황사만 아니라면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쌀쌀하게 시작하겠는데요. 반면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3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세월호 10주기 뉴스룸은 목포 신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하는 건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일 겁니다. 저희 뉴스룸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을 찾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